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2025년 6월 18일 새벽 4시 23분. 중국 광동성 광저우의 한 호텔 12층에서 제가 들은 절규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죠. 도로가 아니라 거대한 갈색강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차량들이 장난감처럼 둥둥 떠다니며 건물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전복된 차 위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녀의 손이 미끄러지는 순간 저는 독일 공영방송 GDF의 아시아 특파원 안나 슈미트입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잠시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폭우가 시작된 지 불과 3시간 만에 540이라는 살인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진흙바다로 변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갈색 폭포가 쏟아져 내렸죠. 전기가 끊기고 비상계단마저 물에 잠기면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옆 건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5층 아파트의 창문이 수압을 못 이기고 터지면서 한 가족이 물살에 휩쓸려 나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 무력감이란. 호텔 직원인 왕 메이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호텔에서 일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2008년에도 큰 비가 왔었는데 그때는 1층만 조금 잠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3층까지 물이 차올랐잖아요. 저는 15년간 전쟁 지역을 취재하며 수많은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철수,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하지만 이번 중국 홍수만큼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총알은 피할 수 있지만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물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력했으니까요. 제 카메라에는 그날의 지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층 높이까지 차오른 흙탕물, 전복되어 떠내려가는 버스들, 그리고 건물 옥상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새벽 6시경 호텔 옥상으로 대피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들이 역류하는 물과 함께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 한 대의 창문으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지만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죠. 제 옆에 있던 호텔 투숙객 독일 출장 중이던 기업인 마르쿠스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출근하려고 차를 타러 갔다가 맙소사, 이게 현실입니까? 2025년 세계 2위 경제대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까? 호텔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저는 취재를 위해 구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진흙탕 물을 헤치고 가는 동안 떠내려온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피아노까지. 일상의 흔적들이 모두 쓰레기가 되어 떠다니고 있었죠. 한 골목에서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할머니가 가게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미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밧줄을 던지며 구조를 시도했지만 할머니는 내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여기 있어. 나는 여기서 죽어도 안 나가. 라며 버티고 있었죠. 결국 젊은 남성 2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구조된 할머니는 40년 동안 일궈온 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라며 통곡했죠.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본 광경은 글쎄요. 21세기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구조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지휘 체계는 엉망이었으며 심지어 구조대원들조차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소방관 리 대원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우리도 훈련은 받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상상도 못했어요. 보트도 부족하고 통신 장비도 먹통이고 위에서는 계속 상황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픈 건 광저우 최대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 수백 대가 그대로 수장되었는데 그 안에는, 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쇼핑몰 경비원이었던 장 씨는 그날의 악몽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새벽 5시쯤 지하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더니 벽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곧바로 비상벨을 울리고 주차된 차량 주인들에게 연락하려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계단으로 도망쳤지만 차 안에서 쉬고 있던 택시 기사들이나 새벽 출근을 위해 차에 시동을 걸던 사람들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죠. 잠수부들이 투입되어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은 차마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생존자 리웨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거대한 물기둥이 저를 덮쳤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차는 이미 천장에 닿을 정도로 떠올라 있었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저는 운 좋게 비상구를 찾아 빠져나왔지만 제 뒤에 있던 분들은.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재난이 단지 광동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3000km 떨어진 헤이룽 장성에서도 동시에 폭우가 쏟아졌고 서부 스촨성과 중부 후난성도 물바다가 되었죠. 마치 중국 전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장가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절경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폭포로 변했습니다. 산 전체가 물을 토해내며 300m가 넘는 폭우를 쏟아냈죠. 장가계에서 30년간 가이드로 일했다는 류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산이 우는 걸 처음 봅니다. 보세요. 저기 유명한 남천문이 있던 자리예요. 지금은 흔적도 없죠. 어제까지만 해도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 제가 취재차 방문했던 한 마을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마을 입구의 표지판만 간신히 물 위로 보일 뿐 집도 학교도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 있었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마을 이장 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300년 된 우리 마을이 하룻밤에 사라졌어요. 1200명이 살던 마을인데 지금 확인된 생존자는 800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아직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저를 경악하게 만든 건 중국 당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재난이 시작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중앙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고 지방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죠. 광동성 정부 관계자와의 브리핑에서 저는 직접 질문했습니다. 왜 사전 대피 명령이 없었습니까? 기상청은 일주일 전부터 폭우를 예보했잖아요. 그러자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였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제가 만난 기상청 직원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예보했어요. 500 이상의 폭우 가능성을 경고했죠. 하지만 상부에서는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경보 수위를 낮춰서 발표했고 그 결과가 SNS에 올라온 피해 영상들은 실시간으로 삭제되었고 외신 기자들의 취재는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제가 드론을 띄워 촬영하려 하자 공안이 달려와 제 장비를 압수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상 민감한 지역입니다. 촬영 금지예요. 젊은 공안 요원이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죠. 홍수로 무너진 도시가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됩니까? 제가 항의하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시민들의 자구 노력마저 막혔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에서 온 자원봉사 단체가 구호물품 트럭 10대를 가지고 왔지만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자원봉사 단체 대표 천 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금해서 가져온 물과 식량인데 서류가 없다고 돌려보내다니요.
저기 체육관에는 굶주린 이재민들이 가득한데 민간 구조대의 활동도 무허가라며 제지당했죠.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한민간 구조팀은 보트와 전문 장비를 갖추고 왔지만 활동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팀장 자오 씨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쓰촨 대지진 때도 허난성 홍수 때도 활동했어요. 수백 명을 구했죠. 그런데 이번엔 상부 지시를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는데 전기도 물도 끊긴 상황에서 배급된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4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갇혀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물 한 병, 빵 한 조각을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은 문명사회라고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8살 딸을 데리고 온 어머니 장 씨는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딸아이가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분유라도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도 2,000명이 화장실 4개를 써야 해요. 이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물에 잠긴 그의 집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제 아내가 아직 거기 있어요. 치매가 있어서 혼자 대피를 못했어요. 구조대는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구이저우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건물 지붕만 간신히 보였고 고속도로는 거대한 강으로 변해 있었죠. 고속도로 위에 고립된 한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승합차 지붕 위에 온 가족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도 있었죠. 아버지는 아기를 번쩍 들어올리며 구조 헬기에 신호를 보냈지만 헬기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구조 헬기는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홍수 경보가 울렸음에도 상부 지시가 없다며 하교를 시키지 않았고 결국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갇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제가 결정했어야 했어요. 규정이고 뭐고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켰어야 했는데. 다행히 2층으로 모두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에 있던 아이들 가방과 교과서가 모두 어떤 아이는 그 안에 있던 가족 사진을 찾으며 울더라고요. 제가 만난 한 구조대원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답답해요.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게다가 뭘 하려고 해도 위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제는 한 할머니를 구하러 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충격적인 건 구조 과정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구조대가 신속히 투입된 반면 도시 외곽의 서민 지역은 며칠째 방치되고 있었죠. 한 주민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시민이에요. 왜 부자 동네만 먼저 구하고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겁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벌써 30명이 넘게 3주간의 폭우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식 발표된 사망자 수는 수백 명이었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것만으로도 그 숫자는 터무니없이 축소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지역 관리는 비밀리에 만난 자리에서 실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공식 통계에는 실종자로 분류하라고 했어요. 시신을 찾지 못하면 사망자 수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실제로는 우리 지역에서만 2,000명이 넘는데 보고된 건 87명 뿐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중국의 낡은 인프라와 경직된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취재한 한 대학 교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지만 비 한 번에 무너지는 나라예요. 고층 빌딩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지만 하수도는 50년 전 그대로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그게 바로 오늘날 중국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광저우의 하수 시스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마천루 아래 하수관은 너무 좁아서 평소에도 제 기능을 못했고, 이번 폭우에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죠. 하수도 관리 직원 천 씨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에 설치된 하수관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 지역이 농촌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명이 사는 신도시가 됐잖아요. 하수관 교체 계획은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항상 예산 부족이라며 미뤄졌죠. 대신 지상에는 화려한 건물만 올라갔고요. 도시계획의 기본인 배수를 무시한 채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결과였습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도시들은 GDP 성장률에만 집착해요. 눈에 보이는 성과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수도 같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납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며 체념하고 있었죠. 50대 택시기사 왕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뭘 바라겠어요? 하늘이 내린 재앙인데. 정부를 탓해봤자 달라질 게 있나요?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려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체념을 넘어선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만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일부 용기 있는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의 피해 상황을 계속 올리고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죠. 대학생 리우메이는 위챗 모멘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이 물에 잠겼어요. 3일째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이게 인민을 위한 정부가 맞나요? 물론 그녀의 계정은 몇 시간 만에 정지되었지만 스크린샷은 이미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죠.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시민 기자의 활동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천이라는 청년은 공안의 감시를 피해가며 피해 현장을 취재하고 해외 서버를 통해 영상을 올렸죠. 비밀 장소에서 만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제 고향이 물에 잠기고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언론은 침묵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제게 보여준 영상들은 공식 발표와는 전혀 다른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시신들이 떠다니는 거리, 무너진 학교에서 아이들을 찾아 헤매는 부모들, 구호물자를 놓고 벌어진 약탈. 이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새로운 VPN을 써야 해요. 이미 제 본 계정은 다 차단됐고 공안이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세계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요. 이게 21세기 중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이 모든 게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도 장마철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공식 발표의 10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더 큰 손실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붕괴였죠.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인 사업가 마이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재고하고 있어요.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런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싶죠. 홍수가 어느 정도 잦아든 후 저는 피해 지역의 복구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복구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주요 도로와 정부 건물 위주로만 복구가 진행되고 있었죠.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여전히 진흙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한 이재민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TV에서는 신속한 복구를 자랑하던데 그게 어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는 아직도 전기도 안 들어와요. 구호물자. 첫날 라면 몇 개 나눠주고 끝이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홍수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고아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한 임시보호소에서 만난 9살 샤오리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붕 위로 밀어올리고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수백 명이에요.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어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 지역 중 상당수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70대 노인 장 씨는 증언했습니다. 제가 여기 50년을 살았는데 10년마다 한 번씩은 큰 물난리가 났어요. 그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죠. 하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실제로 1998년, 2010년, 2016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홍수가 있었고 그때마다 정부는 대대적인 치수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죠. 한 전직 수자원부 관리는 익명을 조건으로 내막을 털어놨습니다. 치수 예산의 70% 이상이 중간에서 증발해요. 부패, 비리, 중복 사업. 실제로 제대로 된 공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댐과 제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구조적 문제는 이번 홍수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치수시설들은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를 키운 경우도 많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의 실패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도시의 빗물 흡수 능력을 높이는 이 프로젝트에 수조 위안을 투자했다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환경 전문가는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스펀지 도시. 말은 좋죠.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개 공원에 잔디 좀 심고 보도블록 몇 개 바꾼 게 전부예요. 그것도 대부분 전시용이고요. 진짜 필요한 대규모 지하 저류조나 투수성 도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했죠. 이 모든 취재를 마치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연재해는 어느 나라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의 규모와 회복의 속도는 전적으로 그 사회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달려있죠. 중국은 겉으로는 강대국이지만 이번 홍수는 그 이면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투명성 부족, 경직된 관료주의, 시민사회의 부재. 이 모든 것이 자연재해를 인재로 만들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비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수구를 청소하고 서로 도우며 재난에 대비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하면서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죠. 한 중국인 사회학자는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위대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수동적이 되었고 정부는 전능한 척하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이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의 실패에서 배워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를 쌓았죠. 서울시 관계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바꾼 게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 방식, 정보 공개 수준, 의사결정 구조까지 모두 바꿨죠.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도 현저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문화의 차이였던 것이죠. 제가 독일로 돌아와 이 기사를 쓰는 지금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대형 태풍이 중국을 향하고 있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화려한 경제 성장 수치만을 강조하고 있죠. 최근 들은 소식에 따르면 제가 취재했던 시민 기자 천위는 결국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허위 정보 유포와 국가 안보 위협 혐의라고 하네요. 진실을 전하려 했던 그의 용기가 오히려 죄가 되는 나라. 하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홍수를 계기로 많은 중국인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상하이의 한 대학생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를 줄 아나? 이제는 변해야 한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능력은 투명성, 책임감,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의 비극적인 홍수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재난을 교훈 삼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가는 길일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안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